수업 중에 갑자기 동료 선생님이 제 교실로 뛰어오셨어요. 선생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큰오빠가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대요.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큰오빠가... 큰오빠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일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큰오빠에게도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카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둘째 조카를 더 챙겼지요.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아버지가 그러시면 큰오빠도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나도 줄게.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큰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그녀와 두 아이, 5식구는 33평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했습니다. 큰오빠는 조카들과 놀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생활비는 그녀가 냈습니다. 큰오빠는 가끔 일을 하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오빠가 이것밖에 못 벌어서. 괜찮아요,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의 방문. 명절이 되면 작은 오빠와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큰오빠의 집,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로 모였지요. 형님, 잘 지내시죠? 작은 오빠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동생이 잘 챙겨줘서 잘 살아. 큰오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빠, 이거 드세요. 반찬 좀 만들었어요. 고맙다. 그때는 그래도 가족 같았습니다. 큰오빠가 있었으니까요. 부모님 다음으로 나이 많은 형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오빠와 언니는 큰오빠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형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래, 형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병이 찾아오다. 큰오빠는 50대 중반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간이 나빠졌습니다. 오빠, 술 좀 줄이세요. 알아. 끊을게.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 큰오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큰오빠는 한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달려갔습니다. 오빠, 오늘 좀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 작은 오빠와 언니도 몇 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그녀가 냈습니다. 형 치료비 우리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하자. 작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큰오빠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왜, 오빠? 오빠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큰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그녀는 큰오빠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59세. 큰오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작은 오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언니도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장례비도 그녀가 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동생분이 잘 모셨다던데 효자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할 것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남긴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변하는 태도.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작은 오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회사에서 보험금 나왔어.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돼.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장례비 정산하고 남은 거 우리 나눠 갖자. 네, 그래야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장례비는 자신이 일단 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오빠와 언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보험금 처리했어. 그럼 장례비는요? 아, 그게 형 일 처리하느라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서. 무슨 돈이요? 병원비 정산하고 미납된 거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나갔어. 5천만 원이요? 응.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그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영수증이라도 보여주세요. 뭐? 형제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 작은 오빠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처리했는데 의심하는 거야? 언니도 가세했습니다. 너는 편하게 학교나 다니면서 우리가 다 뛰어다녔잖아. 그들은 보험금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수증도 내역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썼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낸 장례비 8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하지? 작은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유언을 남기셨나? 아니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우리 셋이네. 나, 언니, 그리고 너. 작은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작은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야겠어. 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오빠 명의로요? 나는 아들이잖아. 이제 장남이야. 제사도 내가 지낼 거고. 그럼 저는요? 언니는요? 너는 착하니까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내 집은 포기하고 내 명의로 넘겨줘. 그냥요? 아무 대가도 없이요? 응. 우리 형제잖아. 내가 양보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하잖아요. 이 집이 얼마인데요? 3억 5천. 알아. 그래도 내가 양보해주면 좋겠어. 언니의 가세. 그때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니까지요? 응. 오빠가 집을 가지는 게 맞아. 우리는 여자잖아.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건 내 사정이잖아. 오빠한테 집은 그냥 넘겨줘. 언니도 작은 오빠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뭐? 권리? 작은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 왜 갑자기 이래? 착한 게 바보는 아니에요. 법무사를 찾아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다음 날 그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학부모였지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상속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오빠분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니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세 분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3명의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작은 오빠, 언니, 그리고 막내인 그녀.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박과 막말. 법무사와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그녀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법무사님이랑 상담했어요. 공동 소유로 등기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오빠가 폭발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제 권리예요, 오빠. 아, 너 미쳤어? 형제끼리 이럴 거야? 오빠가 먼저 그냥 달라고 했잖아요. EX. 평생 착한 척하더니 본색 드러내네. 작은 오빠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좋아. 너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해라. 오빠. 다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인연 끊는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빠 말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언니도 똑같은 지분 받으면서 왜 저만 양보해야 해요? 나는 오빠 편이야. 너는 이제 가족이 아니야. 언니, 다신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언니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단 침입. 며칠 뒤 그녀가 학교에 간 사이 일이 터졌습니다. 작은 오빠가 아파트에 왔습니다.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이 비어 있을 때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그녀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리지? 몇 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너는 나가.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집에 못 들어가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모텔에서 잤습니다. 법적 대응.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주거침입이고 재물손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오빠인데 경찰에 신고를요? 선생님, 이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법은 법입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균열이 아니라 파고. 형제 사이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작은 오빠는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인연 끊었다며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큰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탐욕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큰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끈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33평짜리 아파트 3억 5천만 원. 그 돈 앞에서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무기가 되어 자신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니까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결심이 섰습니다. 다시 법무사를 찾아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학교에 연가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일인데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어젯밤 집에 못 들어갔어요. 모텔에서 잤습니다.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빠인데, 가족인데, 선생님, 가족이라고 해도 법은 법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를 강제로 내쫓는 건 불법이에요. 법무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변호사까지요? 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해. 오빠를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출동 나가보겠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주거침입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공동 소유자 맞으시죠? 그래. 내 명의야. 다른 공동 소유자도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교체한 게 맞습니까? 내 집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아닙니다. 공동 소유 주택에서 다른 소유자를 강제로 배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자물쇠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공동 소유자에게도 열쇠를 드려야 합니다. 싫어. 안 돼. 작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을 신청하셔야겠네요. 경찰관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간 소송은 힘듭니다. 상대방이 더 악랄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경고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협박 문자들. 그날 밤부터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오빠였습니다. 너 고소한 거 알아? 너 끝장난 줄 알아? 형제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너 인간이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그녀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야.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친척들의 전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내가 오빠를 고소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큰아버지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미쳤구나. 형제끼리 그럴 수 있어? 큰아버지,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 너 같은 애는 내 조카가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법대로 하겠다고? 형제간에 무슨 법이야? 고모 오빠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도 오빠잖아. 내가 양보해야지. 왜 제가요? 넌 여자니까. 시집 갔으니까. 저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고모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작은 오빠 편이었습니다. 남자니까 장남이니까 그래서 집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정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 2주 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신청인의 주거권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즉시 자물쇠를 원상복구하거나 신청인에게 열쇠를 제공할 것. 이겼습니다. 2주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빠가 안에 있었으니까요. 불편한 동거. 그날부터 작은 오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두 가족이 사는 셈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한 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나머지 방을 썼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게요. 집을 나눠 쓰자. 나눠요? 어떻게 해요? 3등분해. 너 방 하나, 나 방 하나, 언니 방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언니는 여기 안 사는데요? 언니도 지분이 있잖아. 언니 방도 줘야지. 그럼 거실이나 주방은요? 그것도 3등분이지. 어떻게 해요? 거실 이 구역은 내 거, 저 구역은 내 거, 이렇게. 작은 오빠는 진지했습니다. 며칠 뒤 언니도 왔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우리 3등분 하자. 언니, 이건 너무해요. 뭐가? 우리도 지분 있어. 그렇게 집은 기이하게 나뉘었습니다. 거실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주방도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내 구역에서만 있어. 내 구역 들어오지 마. 작은 오빠가 경고했습니다. 냉장고도 칸을 나눴습니다. 3등분이었습니다. 내 거 여기 넣어. 내 거 건드리지 마.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거실 저쪽은 왜 못 가요? 왜 삼촌 구역이래? 우리 집인데? 그래, 우리 집인데. 그녀도 답답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일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뭔가 써있는 노란 종이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며칠 뒤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방문 앞이었습니다. 또 부적이네. 누가 붙이는 걸까요? 일주일 뒤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빠와 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나, 그거 잘 되고 있어? 응. 무당이 그러는데 한 달 정도 하면 효과가 있대. 살도 날렸어? 응. 제대로 날렸어. 애가 아프거나 집에서 나가게 될 거래. 잘했어. 우리가 내쫓아야지.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쓰고 살까지 날렸다고. 자기 동생을 저주했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주. 살을 날렸다는 말의 의미를 그녀도 알았습니다. 무속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는 저주였습니다. 병이 들게 하거나 불행을 가져오게 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 언니가 자기 친동생에게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나를 저주했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살 날린 거 맞아요? 누가 그래? 오빠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어쩔 거야? 언니는 당당했습니다. 언니, 이게 동생한테 할 짓이에요? 저주를 걸다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나가면 다 해결돼. 그래도 저주는 안 되잖아요. 너도 저주받아 마땅해. 형제를 고소하는 년이. 언니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언니인가? 내가 나가면 우리가 편해. 왜 버티는 거야? 제 집이니까요. 내 집? 우리 집이지. 공동 소유예요. 제 지분도 있어요. 진짜 끝까지 가보자. 작은 오빠는 쏘아붙였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려고요. 밤늦게까지 TV를 크게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너무 시끄러워요. 참아야 해.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결심. 힘들었습니다. 한 집에서 적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 그래서 뭐가 남았지? 어머니 병원비 3천만 원 혼자 갚았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10년 혼자 부담했습니다. 큰오빠 병원비와 장례비 혼자 냈습니다. 보험금 1억 원 작은 오빠와 언니가 가져갔습니다. 큰오빠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역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집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권리를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긴 싸움의 시작. 이 싸움은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괴롭혔습니다. 앞으로도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여자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